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주의 탄생과 그리고 진화해서 또 별의 탄생과 진화, 태양계, 지구까지 해서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 원소들이 뭉쳐서 태양을 이루고 또 우리 행성 지구를 이뤘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원소의 종류는 약 110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110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특징 없이 쭉 100개 정도를 나열한다면 상당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110여 가지의 원소들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냐면 주기율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수를 나열했을 때 원자 번호 순, 여기서 원자 번호는 뭐죠? 양성자 순이죠.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 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수 개수로 나열했을 때 성질이 비슷한 것이 뭐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그걸 우리가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주기율표를 딱 하고 만들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 노력들이 있었겠죠. 여기 보시면 주기율표의 발견이라고 해서 이 노력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라부아지에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제 처음 분류했다는 거 이해를 두고요. 그리고 데베나이너 같은 경우는 새쌍 원소설.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끼리 새쌍을 하나로 된다. 뭐 A, B, C라는 원소가 있을 때 얘네들은 성질이 비슷한 것이 묶어놓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게 바로 데베나이의 새쌍 원소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뉴렌지라는 옥타브 소리인데요. 얘는 옥타브 여러분 다 아시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몇 번째마다 여덟 번째마다 화학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한 게 뉴렌지 옥타브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총괄해서 이제 멘델레프가 이거를 주기율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얘가 만든 주기율표는 뭘로 기준으로 삼았냐면요. 원자량으로 바로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원자량을 기준으로 차례 나열해서 만든 주기율표를 만든 거죠. 현재의 주기율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최초의 주기율표로 만들어서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원자량이 많은 경우, 이제 즉 원자 번호가 많은 경우에는요, 그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질리라는 사람이 원자량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걸 찾아봤더니 양성자 수 개수로 따져봤더니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즉 양성자의 수로 바로 우리가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기표 외우고 있죠? 그 주기율표 바로 뭐예요? 모듈리가 만든 주기율표예요. 한 110여 가지 정도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110여 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죠. 몇 개 정도 외우면 되죠? 한 20여 개 정도 외우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 질문하는 학생들 많이 보면은 이 주기율표를 못 외우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사실 이게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기율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외워야지만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 결합이라든지 또 공유결합이라든지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계속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리고 알아둘 때 이렇게 표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1주기에 2주기, 3주기, 4주기, 그리고 1족, 2족, 13족, 14족 이렇게 쭉 주기와 족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이온결합 또 공결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가 1번이고 자, 요 의미는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양성자 하나, 얘 양성자 두 개, 리튬 양성자 셋, 넷, 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질량수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뭐 이거 뭐 수소 같은 게 1번이라고 하고 이거 4번 못하고 몇 개 하는데 그 질량수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있다면 뭐 생각해도 되지만 없다면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 정확히 알아둬야 된다. 잘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는 1주기라고 했고 여기는 2주기라고 했어. 이 주기의 의미는 뭐냐면 전자 껍질 수예요. 전자 껍질 수.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 존재하는 게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건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그리고 세 번째 전자 껍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채워진 건 1주기, 1주기, 여기는 2주기, 여기는 3주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라는 의미라는 것은 점자 껍질 수예요. 그래서 1주기는 전자 껍질 1개, 2개, 3개, 4개 이런 의미고 그래서 주기 여기 보이죠? 주기는 뭘 의미한다? 전자 껍질의 수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족도 있어요. 족. 족은 뭐냐면 여기 1족, 2족, 3족, 여기 13족이네요. 14족, 15족, 16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족을 얘기하잖아. 족은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걸 의미합니다. 원자과 전자수라는 것은 뭐였죠?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수를 원자과 전자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원자과 수,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족끼리, 2족끼리, 3족끼리 이 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패밀리.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족, 2족, 그쵸? 3족, 4족, 13족, 14족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족끼리 성질이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의 특징이 있다. 물론 여기서 예외도 하나 있죠? 뭐야?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이 리튬, 나트륨, 칼륨과 다른 거예요. 그 성질이 달라요. 얘는 처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 이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하게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주기율표예요. 그래서 주기율이 나타나는 거죠. 주기율.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리튬이 나오고 한 바퀴 돌았더니 나트륨 비슷하죠? 그 또 갔더니 칼륨.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알칼리 금속으로 성질이 비슷하잖아요. 여기 비활성 기체, 여기 할로젠 원소 이런 식으로 성질이 비슷한 게 주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주기율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뭘 두 가지 나눌 수 있냐면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금속은 이쪽 부분이 금속이고요. 비금속은 오른쪽 이쪽 부분이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왼쪽 하단, 그쵸? 그쪽이 금속, 그리고 오른쪽 그쪽이 비금속. 그래서 금속의 특징은 여러분들 요 1족이라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다는 뜻이고 2족이라는 건 두 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예를 나트륨 한번 그려볼게요. 나트륨 원자번호 7번이죠. 그럼 양성자가 11개 있고 그쵸? 그 주변에 전자도 11개 있다는 얘기죠.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죠? 네, 맞아요. 8개죠? 이렇게 8개 집어넣고 총 몇 개 들어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안정되기 위해서 한 개를 어떻게 하는 거죠? 버리는 게 편하죠? 한 개를 버려. 그러면 양성자 11개, 전자 10개니까 상대적으로 양성자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래서 이 금속 같은 경우는 특징이 또 뭐냐면 대부분 고체죠. 그죠? 여러분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엄청 뜨거운 용광로 안에 있을 때만 그런 거죠? 대부분 다 고체 상태예요. 철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나트륨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다 고체 상태잖아. 뭐만 제외하고 네, 액체 상태인 수음만 제외하고 다 고체 상태다. 그리고 금속의 특징은 여러분들 양이온이 되게 쉬우니까 전자를 버렸잖아요. 이 전자들이 뭐 했냐면 전기를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게 만들고요. 또 열도 잘 전달하게 만듭니다. 또한 금속은 힘을 가하면 우리 대장장이들 봤잖아요. 그래서 철을 어떻게 해요? 쾅 하고 이렇게 망치로 때리죠. 그러면서 펴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가늘게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성질도 금속의 성질이다. 자, 반면에 이 비금속은요. 얘를 선생님이 여기 플로린을 내드릴게요. 플로린은 원자번호가 9번이죠. 그럼 양성자 9개. 그쵸?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죠? 9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두 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쵸? 총 9개 들어갔죠. 그럼 뭐가 부족해? 하나가 부족하죠. 하나가 부족해서 전자를 어떻게 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양성자 9개에 전자가 10개니까 상대적으로 전자가 더 많은 거죠. 즉 마이너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뭐가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금속은요. 또한 실온에서 고체, 기체 상태가 되고요. 브로민만 액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열을 잘 전달하지도 않고요. 우리 비금속 전기 잘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 열도 잘 안 전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프라이팬 같은 경우 손잡이를 뭘 만들죠? 비금속인 나무나 그렇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기 잘 안 통하고 열도 잘 안 통하니까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비금속들은요 모자라니까 다른 애들이랑 잘 결합해요. 그래서 다른 원소랑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 게 바로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선생님이 지금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에 대해 얘기할 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원자라는 것은 그치?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인데 양성자의 수로 원자 번호를 정하잖아요. 그 양성자의 수만큼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자들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어디에 존재해야 돼요? 원자 핵 주변에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작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렇게 전자 껍질, 정해진 전자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근데 이 에너지 값이 바로 에너지 준이야. 이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에너지 값이 원자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얘네들은 멀어질수록 원자가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더 커져요. 여기 보신 것처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원자 핵과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원자 핵과 가까울수록 낮고 멀수록 높다. 뭐가? 에너지 값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전자들은 요 사이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정해진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 정해진 궤도가 바로 전자 껍질이거든. 그래서 여기 사이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 전자 껍질이 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몇 개 들어갈 수 있고 최대 2개까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그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언제 다룬다? 화학원 시간에 다룬다. 그래서 요게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세워진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뭘 결정한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과 전수가 1개냐, 2개냐, 3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기표를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가보면 이 족이 뭐라고 했냐 선생님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여기가 안 좋아서 잠깐만 지울게요. 자, 어때요? 다 지워졌죠? 금방 다 지워졌어요. 자, 요 조개 중에서 요 부분, 1쪽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고요. 알칼리 금속. 자, 그리고 저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요게 보이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빨간색 할게요. 요거 있죠. 요걸 우리 뭐라고 한다? 할로젠 원소라고 하죠. 할로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 같은 걸 우리가 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방금 어디였었죠? 1쪽에 있었죠? 1쪽에 쓰는 건 뭐야? 원자과 전자수가 1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1개밖에 없으니까 화학적 성질은 어떻게 된다? 비슷한다. 그래서 이게 뭐뭐인지 봤더니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우리는 리튬, 나트륨, 칼륨만 정확히 알면 되겠죠. 자,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뭐냐면 고체 상태고요. 금속이잖아요.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라고 했죠. 뭐만 제외하고 수은만 제외하고 수은이 없죠 여기. 그러니까 다 고체 상태고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은백색을 띠고 있어요. 은백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얘는 무릉금속이야. 그래서 칼로 잘려요 이렇게. 그래서 나트륨이 있으면 선생님 칼로 자르면 나트륨은 잘려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밀도가 작아서 물이 떠. 그 정도로 밀도가 작아요.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물리적 특성 말고 화학적 특성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물과 반응해요. 이 알칼리 금속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지면 기체가 나오는데 무슨 기체가 나오냐면 수소 기체가 나와요. 수소 기체.
수소 기체가 나오고 그 남아 있는 것들은 염기성을 띠요. 그래서 페노프탈라인 용에 집어넣으면은 붉은색을 띠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M이라고 표시된데 이거는 알칼리 금속이야. 그래서 물하고 반응해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소 기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산화라고 하는데 OH를 수산화, OH 마이너스 그리고 M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알칼리 금속 이온과 그리고 여기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물도 잘 통하게 전기도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OH 마이너스 때문에 뭘 뜨냐면 염기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페노프탈렌 용을 집어넣으면 붉은색이 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랑 반응하냐면요. 산소랑 반응합니다.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화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알칼리 금속이 있는데요. 여기 산소랑 결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 광택을 잃어버려. 뭐 한다고? 광택을 잃어버려요. 아까 은백색이라 했잖아. 이제 이 산소랑 반응하면 이 광택을 잃어버리고 산화물로 되는 거죠. 또한 얘네들은 할로젠과 잘 반응해요. 우리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자를 하나 버리죠. 그리고 할로젠은 모자라죠.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을 만나서 결합을 잘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응성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칼륨이 반응성이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 칼륨을 물속에 집어 던지면 뻥 하고 터져버릴 거야. 왜? 반응이 잘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얘 물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 보관한다? 석유. 그리고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세열선 어디 이용되냐면요.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 핸드폰 배터리나 그런 거 이용되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소금, 그렇죠? 소금에 조록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가로등 터널 조명이 있고, 칼륨 같은 경우는 반환에도 들어있고요. 불꽃놀이 할 때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할로젠 원소 들어갈게요. 할로젠 원소는 17쪽 원소로 다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원자가 전자서 몇 개 있어? 7개 있죠.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뭐도 비슷해요? 화학적 성질도 비슷해요. 얘네도 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 있냐면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하나가 모자란 상태잖아요. 이렇게 존재하지 못해요. 아까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플러스가 되는데 얘네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뭐냐? 공유결합해서 플로린은 F2, Cl2, 브로민 2, 아이오딘 2 이런 식으로 이원자 분자, 원자 두 개가 뭉쳐서 하나의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특징이 얘네들은 기체가 되고요. 브로민은 아까 액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할로젠 원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녹는 전과 끓는 전도 높아지는 물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화학적 특성을 볼게요. 얘네들은 물에 잘 녹을까요? 아니요. 얘네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안 녹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금속과 반응하죠. 왜? 전자를 얻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금속과 반응하는 거야. 반응하고요. 그리고 수소랑 반응합니다. 수소랑 반응해서 얘는 할로제나 수소 화합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수소랑 뭐 염소랑 반응하면 뭐야? 염산이잖아. 그렇죠? 염산이에요, 이게. 염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산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물에 녹아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할로젠 원소는 물과 반응해서 산성을 띈다. 그리고 반응성은요, 아까랑 다르게 그 알칼리 금속과 다르게 얘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커요. 그리고 플로린, 그리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으로 반응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이용되는 건 플로린 같은 경우는 충치 예방, 그리고 치약 등이 많이 들어갔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우리 수영장이라든지 수돗물 그런 거에 사용되는 물 소독, 그리고 표백제에 사용됩니다. 브로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사진 인화할 때 쓰이는 감광제, 그렇죠? 빛을 뭐라 해야 되지? 반응하게 만드는 감광제. 그리고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상처 소독. 옛날에는 아이오딘은 요오드라고 했었어요. 요오드 막 바르고 그러잖아. 그거 상처 소독에 사용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지금 원소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기성을 갖고 있는지, 그 중에서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을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화학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다뤘던 내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원소들이 그쵸? 결합하는 거, 화학 결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